예, 지금부터 전부명령 시작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은 매우 중요한 파트이죠. 기존에 기출도 많이 됐고 그 나름대로의 그 법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일단 전부명령은 이제 추심명령, 현금화 방법의 하나인 이제 추심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그 추심명령과 차이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가름하는 겁니다. 변제에 가름해서 이전시키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명령의 명령을 말하고요. 이거는 변제를 그러니까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겠죠.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심명령은 실제 추심권만을 가져와서 그 추심 행위가 후속해야 되는 반면 이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된 것이 뭐 추심 행위 등이 필요 없이 변제된 것이 가름되어 있고 변제는 이미 된 거고 그 변제된 거에 따라 뭐 후속 절차로서 추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자세한 것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대비해서 뭐 채권을 아예 가져옴으로써 변제 가름하는 거니까 그 채권 자체가 우량한 채권이면은 실질적으로 나만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실질적인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껏 힘들게 채권을 간주해서 가져왔는데 해당 채권이 그 해당 채권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뭐 채권액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으로 불량 채권이다. 그럴 경우엔 그 불이익은 이 변제가 간주돼가지고 내 원래 집행채권은 다 변제된 걸로 쳐버리는데 실제 추심을 하려고 보니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피전부채권 자체는 불량 채권이어서 회수가 안 된다.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을 채권자가 오로지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추심명령은 어쨌든 그 해당 채권에서 추심되는 게 있으면은 뭐 다른 추심권자들과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당초 집행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않음에 반해 이거는 나중에 뭐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피전부채권이 불량하냐 우량하냐 이거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내 거는 내 집행채권 변제에 가름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 뭐 우량하냐 불량하냐에 따른 그 부익을 오로지 다 집행채권자가 지게 되는 차이가 있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좀 자세한 거는 뒤에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명령은 그래서 좀 이런 변제를 간주해버린 특성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요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상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명령만의 그 요건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압류된 채권, 피압류 채권, 피전부 채권이 금전 채권으로서 견면액이 있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압류 채권, 피전부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응하는 이제 건면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특징이 있고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63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요건으로 양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채권이 또 양도성이 있는 채권. 이게 채권을 가져옴으로써 변제 간주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채권이라는 성격이 있어야 되겠죠. 양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채권 양도, 민법 제450조에 나오는 민법상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민법 제450조 소정의 지명채권 양도와 상당히 유사한 법리적인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이 양도성 때문에. 다음에 쭉 내려와서 64페이지죠.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 요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당 전부 명령에 따른 그 전부 채권자에게 채권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경합되는 뭐 거기에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면 넘겨주면 안 되니까 그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인 압류의 경합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류의 경합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합 상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경합 상태가 없어야지 아예 한 채권자에게 떼줄 수 있는 구조니까 양도해 줄 수 있는 구조니까 경합된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복잡한 거리를 또 안고 가라는 거니까 그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압류 경합이라고 이거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상태여야지만 정부명령이 가능하다는 거고 요건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걸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아닌 추심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요건들을 이게 중요한 요건 세 가지인데 이 요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건 관련된 판례, 법리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이제 개념 자체에서도 나왔죠. 금전 채권으로서 건면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면액이라는 거는 명목상의 금액, 그러니까 얼마라고 수치가 적혀 있다, 산정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금액만큼 현재 간주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이 요건도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면액 자체가 있으면 뭐 장내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 의문 이런 게 걸려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건면액 이게 달려 있는 금전 채권이면은 이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관하다. 일반적인 민사법상 법리상 뭐 이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규정이 되죠. 반드시 장내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 의무가 있는 채권은 안 된다라는 경우가 오히려 드무니까 일반적인 법리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면액이 당연히 없는 경우에는 이 전부 명령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피전부 채권, 피압류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을 했는데 뭐 이거 마찬가지로 같이 신청하니까 실무상으로는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했는데 대상이 피압류 채권, 피전부 채권이 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건면액이 없다. 그럼 다음에 전부 명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인도 청구권 대표적인 게 여기 뭐 건면액 숫자가 붙어 있진 않잖아요. 권리 이전의 청구권,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합원의 지분, 몇 분의 몇의 지분, 뭐 이런 거지 뭐 몇 원이라는 건면액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건면액 숫자로 얼마라고 떨어지지 않는 거면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하에 판례를 보시면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이제 대상 채권이 됐어요. 피전부 채권, 피압류 채권, 대상 채권이 됐습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대상 채권이 됐는데 매매대금의 반환 채권은 건면액이 당연히 있겠죠. 금전 채권이고 얼마에 몇 원이다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 자체는 가능한데 해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됐을 때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되는 경우가 붙어 있는 건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는 겁니다. 일정한 건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 해제될지 아닐지는 나중에 이제 조건 성취 여부를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법리 하에서 금전 채권을 한정된다. 전부 영역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금전 채권 한정된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었는데 이제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두 번째 채권으로 받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뭐 같은 맥락 하에서 장래 조건부 반대 의무 걸리는 거 같은 맥락이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선택하지 아니하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의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손실금 보상금 채권, 그러니까 현금을 전제로 한 손실금 보상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택까지는 가능한 두 가지 상황 중에 현금을 선택했을 때 전제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인데 그 뜻은 당연히 장래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 거겠죠. 이런 조건을 설정한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장래 선택이 저런 손실보상금 채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선택했다.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 그럼 일단은 유효하고 압류 및 전명령은 뭐 나중에 장래의 선택이라는 정지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일단은 유효하지만 근데 실제 그 선택권 행사할 때 건면에 있는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를 선택했다. 그럼 그땐 또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밝혀졌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해서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체는 이제 조건이 달려 있는 아직 조건이 이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조건 선택 여하에 따라서 성취 여부에 따라서 안 되는 걸로 됐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어렵진 아니하고 이런 시간적 흐름에 따른 효력의 이제 유무효 변화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런 것도 사실 기록형 같은 데 내기도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은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겉면액이 있는 경우는 이제 판례에 나오는 케이스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정 채권 양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은 채권 양도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법 제450조 나오는 지명채권 양도와 실질이 비슷한데 그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넘겨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제로 법원에서 채권을 넘겨주게 해버리는 구조라는 그런 특성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와 같은 구조거든요.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기존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되겠죠. 양도할 수 없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은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었다? 그럼 효력이 없겠죠. 그것도. 전부 명령이 뭐 기본적인 전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게 우리 지명채권 양도,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이제 범위적 해석과 판례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전부명령에도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양도금지 특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양도를 금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지명채권 양도에서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을 떼가는 건데 양도시켜 버리는 건데 당사자들이 법원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은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법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채권을 뺏어오는 절차인데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이건 우리 거다라도 합의했다 하더라도 못 뺏어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강제성, 뭐 사법부의 강제력을, 공권력을 형해화시키는 합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논리와 같이 뭐 선하기도 불문하겠죠. 뭐 있든 없든 뭐 당사자가 어떻게 정했든 전부명령 가능하겠죠. 법원에서 지금 우리 강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강제 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시켜가지고 뺏어오는 구조인데 그거를 당사자들이 안 뺏기려는 사람들이 합의했다. 그리고 그 안 뺏기려는 합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아무 상관없이 당연히 뺏어올 수 있는 구조여야지 강제 집행이라는 본연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면은 당사자들의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는 뭐 아무 상관없다. 무시해도 된다. 선하기도 불문한다라는 겁니다. 판례를 보시면 당연히 양도금지 특약이 당사자에 있다 하더라도 천부명령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전부를 시키는데 채권을 이제 이전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하고 가능하다는 게 더 재밌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따라서 뭐 가능한 근본적으로 가능한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채권 집행 채권자가 선이냐 악이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요거를 전제로 해서 전전양수 2차 양도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 전부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벌어졌을 때 요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논리가 똑같으니까 그 새로 2차 양수한 사람이 특약을 알았든 몰랐든 원래부터 가능한 거니까 뭐 과실이 있든 중대한 과실이 있든 상관없이 당연히 유효한 거겠죠. 양도금 전부 명령에 따라 떼오는 것 자체가 유효하고 유효하게 떼어온 강제로 양도 받아온 B 전부 채권을 다시 누군가한테 채권 양도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유효한 거를 다시 유효하게 채권 양도를 한 거니까 아무런 제약받을 일은 없겠죠. 거기에 뭐 선인이 악인이 중과실이 이런 거는 우려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판례 사안이고요. 만일 출제가 된다면 앞단은 너무 쉬우니까 이 뒷단 상황을 제시하면서 뭐 기록형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 판례에 대한 법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관계 구조를 한번 잘 유념해 두세요.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 효력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압류 경험 상태가 아닐 것. 그러니까 이제 압류에 준하는 권리 행사인 배당 요구. 둘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한 권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경합 상태와 기준을 했을 때는
누군가가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를 오로지 한 명만을 위해서 하나의 전부 채권자만을 위해서 떼와가지고 너가 우선권, 너가 유일하게 독식해라, 독점해라라고 떼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권리자가 이해관계 걸려 있으면 그런 게 없어야지 깔끔하게 떼서 준다는 거고 있으면은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을 얻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게 했다라는 뭐 라는 입법적인 뭐 저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가압류권자가 있거나 압류권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경합하면은 혹은 다른 배당 요구권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 뭐 채무자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채권자들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 부분 경합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전부 채권, 대상 채권이 1억인데 막 10명이 돼 경합된 채권자를 열심히 압류하고 배당 요구하고 막 경합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 채권을 다 합쳐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 경우에도 넉넉하게 8천이 남잖아요, 여유가. 그런데도 정부영역이 효력이 없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뭐 원칙적으로 경합과 배당 요구 자체가 없을 것이라기보다는 경합과 배당 요구에 해당 금액이 대상된 채권보다 많지 않을 것, 그러니까 적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상 채권에 대해서 중복하여 압류, 가압류, 뭐 배당 요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당 뭐 일정 금액에 한정된 압류의 효력은 그 기재된 금액에 국한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국한되니까 그걸 다 합산했을 때 채권자들의 압류 금액, 배당 요금을 다 합산했을 때 대상이 되는 채권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걸 경합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모든 권리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또 전부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두 번째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 판례가 바로 나오는데요. 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 뭐 압류 명령,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발령돼서 동시에 송달해서 다 동시에 송달됐으니까 선호 관계없이 유효하다. 전부가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럴 때 전부 명령이 무효인지 추심 명령은 경합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 명령과 추심 명령 자체는 경합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려할 게 아니에요. 전부 명령만 특이하게 경합 상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부 명령만이 문제가 되는데 경합된 상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전부 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결국에는 각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 채권자 A, 채권자 B, 채권자 C의 그 압류 금액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합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은지를 따져본 다음에 유무효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채권자들의 압류 금액이 그 대상되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많다면 누군가가 독점적인 권리, 뭐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전부 명령은 무효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 대상 채권을 다 쪼개 가져도 남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유효로 둬도 범위상 문제는 없겠죠. 정부 명령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출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 피정부 채권, 그 대상 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이죠. 이건 실제 압류 경납은 피압류 채권, 뭐 피전부 채권이라고 할게요. 전부 경납 하니까 채권이랑 여기에 대비해서 각 압류 채권, 가압류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가압류 채권의 합산액이 있을 텐데 요 둘 간의 다과를 따져봐서 딱 맞거나 맞는 것도 포함이죠. 딱 맞다. 둘이 딱 맞으면 딱 맞게 가져가는 거니까 딱 맞게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러거나 혹은 딱 맞는 경우는 뭐 실제 출제는 거의 안 되겠죠. 피전부 채권액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일단 이건 유효가 되죠. 모든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겠죠. 각을 뺄게요. 뜻은 통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피전부 채권액, 가압류 채권액보다 피전부 채권액이 더 적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내 압류 채권에 가압류 채권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겠죠. 전부 명령을 받은 그 전부 채권자에게만 권리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두 개 금액을 일단 이제 정리를 해놔야겠죠.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민법 법리를 껴가지고 피전부 채권액 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구조일 수도 있을 거고요. 피전부 채권액이 뭐 얼마인지가 또 이제 민법상 법리를 껴들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게 많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염두에 두는데 압류 전부 명령 관련해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하나가 있어. 특이하게 고려해야 될 게 우리 지금 압류 경합은 기본적으로 가압류 명령 가장 기본 형태고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파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할 때 기본 법리에 근거한 특정한 기본 주류 판례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록형이나 사례형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꼬진 않아요. 꼬진 않는데 그래도 요거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아셔야 되는 게 압류 명령 채권액과 지금 합산할 게 대상이 이거잖아요. 가압류 명령 채권액.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채권 양도액이 나올 수 있어요. 채권 양도라는 사실관계를 껴넣어가지고 그게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니까 확정일자고 채권 양도 통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채권 양도 통지와 압류 명령,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의 그 효력 발생 시기, 도달 시기, 제3채무자 송달 실태인데 전부 다 그게 중요할 때 비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됐다. 그럼 우열관계가 없죠. 요 상황. 그럼 채권 양도 통지액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경합의 법리에 따라 경합의 요소 중에 하나로 봐야 되나? 하는 건데 결론을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채권 양도는 65페이지 상단이죠.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과는 성질이 다르죠. 지금 압류의 경합이 없을 것이 요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와의 경합이 없을 것까지는 없으니까 개념이 압류, 가압류, 뭐, 기껏하면 이제 배당 요구 정도일 텐데 배당 요구는 실제로 이제 문제 출제는 많이 안 되고 특히 이런 채권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잘 문제가 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채권 양도는 안 나왔죠 설명할 때.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압류 명령과 성질이 달라요. 처분권의 국가 기속이라는 압류 명령과 당사자의 채권의 이제 기속 관계에 대한 채권 양도는 법적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 그럼 채권 양도액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꼼꼼하신 분일수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채권 양도에 대한 대상 금액까지 합산해서 그 피압류 채권액이랑 비교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을 피압류 채권액에서 채권 양도된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한 다음에 일단 공제해 놓고 나머지를 계산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니까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날 도착한 걸 전제로 하겠죠. 채권 양도 자체가 확정일자고 통지가 채권 양도가 먼저 됐다. 그럼 이미 양도가 돼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부명령 무효예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건 간단하게 오래 떨어지고 같은 날 도달해서 효력의 선후관계가 판단이 안 되는 구조일 때 동일한 구조일 때 선후관계가 그럴 때가 문제일 텐데 이 가압류 명령, 압류 명령, 채권 양도가 동일한 날짜에 제3채무자한테 다 통지가 된 거예요. 송달된 거예요. 결정문이.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압류 경합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럴 때 계산할 때 우리 이제 압류와 가압류 채권액을 합산하는 이 대상 금액 여기를 계산할 때 1억과 2억을 합쳐야 된다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채권 양도액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범위적으로 꼼꼼하게 보신 분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판례의 결론은 법적 성질이 다르니까 압류 경합 상태 할 때는 아예 고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돼 이거예요. 같은 날 도달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꾸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도달했다 채권 양도가 넘어간 버린 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도착한 압류 명령과 가압류 명령, 전부 명령 다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권 양도는 압류 경합 상태 따질 때 같은 날 도달한 효력의 우선순위가 없고 동일한 채권 양도에 법적 성질 다르니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냥 깔끔하게 빼라 이겁니다. 사실관계상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헷갈리지 괜히 이제 어설프게 이부 파트를 공부했거나 아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합살하려고 할 텐데
채권 양도액도 빼야 되겠군. 채권 양도액까지 합쳐가지고 다 계산해야 되겠군. 그러니까 피정부 채권액, 피압류 채권액보다 훨씬 많네. 이건 경합 상태네. 이렇게 이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데 압류 채권 양도액은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를 계산하니까 넉넉하게 남네. 이건 유효이네. 이렇게 경합 상태라지만 유효이네. 정부 명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부 명령까지 껴놓은 것까지는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없는데 요거까지 껴놓은 건 기록형에 출제됐습니다. 정부 명령이 나온 건 아직 없을 텐데 현 시점에서 정부 명령까지 껴놓고 죄송합니다. 채권 양도까지 껴놓고 채권 양도액을 합산하면 경합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 채권 양도액을 합산하지 않으면 경합 상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판단 잘못하면 답이 완전 달라지게 하겠죠. 그런 식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다. 충분히 매력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채권 양도액은 압류 경합 상태, 압류 채권액, 가압류 채권액 같은 거 고려할 때 그냥 빼면 됐다. 같은 맥락인데 다만 재밌는 판례인데 이거 민법이랑 연결돼가지고 채권의 준점유자 관련된 법리랑 연결돼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자, 경합 상태라면은 전부 명령은 이제 무효예요. 무효이지만 이 경우 그 무효인 전부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까지는 대법원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채권의 준점유자 법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응용을 한다면은 민법과 민사집행법까지 이제 통달하신 교수님이나 이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께서 출제하신다면은 요 판례도 뭐 많이 알려진 판례니까 이런 법리를 엮어서 민법에 있는 채권의 준점유자를 엮어서 할 수 있겠죠. 무효인 전부명령이긴 하지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재밌는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했다. 무효인 줄 모르고 그때 제3채무자가 선이 무과실인지 따져보고 이게 가능하면은 변제가 유효할 수 있다. 선이 무과실이 아니면 이제 변제가 무효이겠죠. 이중지급의 위험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사실관계는 이제 이 법리하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서 선이 무과실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선이 무과실이 인정은 안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제로 해서 보시면 경합 상태예요. 경합 상태여서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였겠죠.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채권의 준점유자 문제가 생겼을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피고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원고의 정부 명령은 경합 상태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합 상태에서 무효라는 그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알고 있었어. 인지하고 있었어요. 선의 무과실 때문에 이제 오늘 한번 짚는 거고요. 해서 다퉜어요. 원고에게는. 근데 소외인과의 같은 성격의 소송에서는 아예 그런 주장도 안 했던 거예요. 의도성이 보이죠. 나중에 실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채권자 채무자가 이제 짜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우호적인 채권자가 있잖아요. 뭐 친인척이거나 친구나 우호적인 채권자를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혹은 통정 허위로 이제 허위 채권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거 가려내는 것도 그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업무일 텐데 그런 상태를 만드는 일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가려내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변호사로서 중요한 능력일 텐데 어, 이거는 딱 보기니까 이 원고는 적대적인 채권자니까 그냥 원칙에 따라 정부명령 무효다. 너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외인, 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뭐 가장 채권자인지 뭐 진정한 채권자인지 모르겠지만 친한 사람 채권자에 대해서는 뭐 앞서와는 다르게 정부명령의 경합 무효 이런 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패소 판결 받고 돈을 줘버린 겁니다. 전부금을. 의도성이 좀 보이잖아요. 선의 무과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는 경합 상태인데 뭐 채권의 준점유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충분히 행동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이 드러난다. 그래서 악이다. 그래서 전부명령 소외인에서 변제한 소외인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을 속단하고 무효 여부를 다퉈보지도 않고 패소 판결 받은 다음에 전부금을 그 패소 판결에 따라 지급해 버렸다면은 최소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요건들 이 세 가지 요건 중요하게 봤죠. 이거는 진짜 첫 번째 것도 이제 판례 아까 있었죠. 장래 조건부 반대 의무 관련된 그 판례와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출제할 수 있고요.
아직 이것까지는 출제는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채권 양도성은 양도금지 특약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판례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압류경합은 이제 이미 출제도 많이 됐지만 뭐 채권 양도 같은 것도 껴넣어가지고 또 한번 판단받게 할 수 있겠죠. 뭐 채권 양도액을 합산하냐 아니냐에 따라 경우의 수를 다르게 해서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하나하나가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압류명령 추심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요건 전부 유무효를 따지는 시기는 제3채무자 송달 시라는 거는 다 같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정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모두 다 제3채무자의 송달된 당시 기준으로 따지겠다. 그때가 효력 발생 시점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의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도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시기잖아요. 확정일자고 채권 양도 통지겠지만 확정일자부가 또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잘 제3채무자 송달 시가 언젠지가 특히 기록형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는 전부명령이 일단 제3채무자 송달날 당시 기준이니까 이때 경합이 아니었으면 나중에 경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뭐 되든 말든 일단 전부명령에 유효하게 됐으니까 채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전부된 말 그대로 전부 이전된 건데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상관없을 테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거고, 이게 장내 채권부여가지고 장내 조건부 채권이어서 실제 그 수령 자체 변제기 자체는 나중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채권 양도 자체는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유효 뭐 그게 그대로 유효하게 될지 무효가 될지 효력이 없게 될지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건부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는 유효하게 일단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앞에도 판례에서 봤잖아요. 따라서 장래 발생한 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을 요건 따져보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장래 조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장래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서 확정되면은 이미 이전돼 버린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전된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전돼서 이미 뭐 종료된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경합상태란 개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종료된 상황이니까 라는 거고, 다만 그 아까 경합상태라는 것 자체가 금액이 넉넉하면 선행의 전부채권이 이미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1억이야. 대상되는 피전부채권 자체는 10억이었어. 그러면 10억 중에 1억 떼가고 9억이 남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전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전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 10억 중에 3억만 떼갔어. 선행 전부권자가. 뭐 7억 남았으니까 7억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사람이 또 했다. 다른 채권자가 했다. 그 7억만큼에 대해서는 또 유효하겠죠. 그런 법리를 설명한 겁니다. 케이크 잘 나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미 뭐 케이크 2조각 떼갔다. 남은 조각은 뭐 더 떼갈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약간 재미있는 판례인데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 경영이라 있다 하더라도 경합에 의한 유무효 여부는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 송달시로 한다.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피합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겠죠. 나중에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금액이 뭐 지금 1억이었는데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2억이 된다거나 뭐 공제돼서 뭐 5천이 된다거나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제3채무자 송달시 시점으로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문제고, 그때 기준으로 계약상의 피합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상계되든 공제되든 뭐 좀 금액이 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변제되든,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법리상으로 시점이 그때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설명한 거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아직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면액이 있을 것 자체는 확실한데 그 건면액이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일종의 장내 채권 그런 것들 다 인정하잖아요.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현재 그럼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계약 당시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계약상의 피합류 채권액을 따져야 되는데 송달시 기준으로 계약상의 피합류 채권액을 따지기가 좀 곤란하다 라고 하더라도 재반 사정을 어떻게든 고려해서 종합해서 장래 발생한 것이 상당히 기여되는 채권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법리상 뭐 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이제 구체적인 사정하게 다 달라지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기대는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몇
몇억, 몇천, 몇백, 몇십, 몇만 원까지 다 계산하라는 거니까 상시 기준으로 어떤 여러 가지 계약적인 해석을 통해서 뭐 산정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법률이 이렇다.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우도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판례를 꼭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인데 맥락인데 제3채무자 송달시라는 대원 직하에서 약간 응용한다면은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하. 압류나 가압류를 취하하는 경우. 취하하면 효력이 또 상실되니까 압류 경합액에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계산 자체가 금액이 빠지니까.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지. 약간 한 단계만 더 응용하면은. 이런 것도 출세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효력 발생한 것만 기준이 아니라 효력 발생했는데 또 취하한 거. 이런 것들 때. 여기는 채권 가압류였습니다. 채권 가압류가 송달됐는데 나중에 송달돼서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근데 취하했어요. 그럼 그 취하는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냐? 취하 통지서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장래를 하게 소멸하는 겁니다. 법리는 같아요. 효력 발생이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의 소멸도 제3채무자 송달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취하 통지서의 기록상 이제 기록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기록상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한테 언제 도달했냐 이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뭐 채권자가 알려줬다. 우연히 법원 가서 알게 됐다. 뭐 법원에 문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알게 된 경우라도 정식 통지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떤 경우든 알았다. 제3채무자 송달 시 전에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알았다. 얘기해줘가지고 알든 뭘 해준 알았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준 시점은 그 안 시점이 아니라 정식 통지 시점으로 즉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언제나 제3채무자 송달시예요.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이거 간단하죠. 하나의 공식이죠. 이런 것도 이제 더미로 사실관계 껴넣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말자. 단업 방법을 알게 된 경우. 근데 이제 뭐 계속 나오지만 채권자 대입권 경우가 다르죠. 채무자가 정식 법원 통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사집행법이라는 그 절차에 따라 간명하게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자 대입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절차법은 아니잖아요. 민법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식 통지 절차를 거치든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됐든 모두 효력을 미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입권이 효력은 더 세죠. 뭐 앞서에서도 채권자 대입권 상당히 효력이 세게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법리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랑 차이는 있다.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두 가지를 비교하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 법리를 합산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없었는데 점점 뭐 나이가 올라가면 그런 것도 나오겠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문제 자체는 되게 좋은 문제죠. 민법과 인사집행법을 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절차적 절차법적 성격의 인사집행법은 절차를 거쳐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 송달시가 정식 절차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이고 그 외에는 효력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뭐 거의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자 대입권 대비해서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특수한 사정에 따라 효력 여부를 달리한다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정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정식 통지가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기준으로 효력과 효력의 소멸을 다 따지겠다라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전부명령에 언제 도달했냐? 선행 가압류 신청이 있었고 그걸 취하를 했어요. 소멸시켰는데 요거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된 시점 전후인지가 중요한데 그 전이면 아직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거든요. 아직 효력이 상실되기 전이니까 이 전에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잖아요. 제3채무자 송달 시에는 아직 경합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한 번 무효가 된 전부 명령은 그 뒤에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3채무자 송달 시 기준으로 전부 명령에 도달했을 때 기준으로 경합 상태였다. 그럼 그걸로 이제 효력 없다고 끝나는 거지.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취하했으니까 또 경합 상태 아니게 됐다.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취하 통지서가 뒤에 정보용이 무효가 된 뒤에 도착했어. 그렇더라도 대달하지 않는다. 고려할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 다 요건과 이어서 나오는 건데 이 시간적 선후 관계로 따지면은 첫 번째로 가압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경합 상태야. 취하 신청서를 냈어. 시간적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부 명령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됐어. 경합 상태죠. 취하통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까지 다시 경합 상태예요. 효력이 소멸한 건 아니니까. 전부 명령이 도달했어. 그때도 경합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이 됐어요. 경합 상태가 해소됐죠. 해소됐으니까 이거 무효가 된 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을 하거나 뭐 생각이 미칠 수 있는데 법원의 태도는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야 이미 경합 상태 신청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뭐 아직은 제3채무자 송달된 건 아니니까 경합 상태 그 상태일 때 정부형을 도달하겠다 경합 상태 원칙에 따라 무효 끝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뒤에 안타깝게 하루 뒤에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 송달됐어 경합 상태 해소돼서 지금은 경합 상태가 해소된 상태니까 지금에서 다시 정부형령 넣으면은 유효하겠지만 그 전에 경합 상태에서 무효가 된 거는 부활하지는 않으니까 끝이다. 더 고려할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뭐 당사자가 경합 상태가 해소됐으니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제 이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기록형 같은 데 답을 써주면 맞겠죠.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성 있는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판례 그대로 내도 되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판례 자체는 기록형과 사례형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범위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것들을 냅니다. 문제화 되기 좋거나 범위적으로 의미가 큰 것만 자잘한 거 다 내진 않고요. 유사한 것들은 좀 많이 쳐내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판례는 또 어떤 거냐? 전부 명령인데 이제 약간 응용해서 우리 채무자 한 명, 제3채무자 한 명이라는 가장 기본 사례 요 기준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기 좋고 그런데 실제 실무도 그렇고 다양한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 채무자가 5명 제3채무자가 이 채무자와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채무자가 6명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3채무자가 많이 채무자 한 명에 제3채무자 여러 명의 경우는 뭐 일반적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신청서 쓰실 때 채무자도 복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잡하니까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복수를 하진 않아요. 채무자를 한 명씩 나눠서 하고 제3채무자를 여러 명 하는데 그때 이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수인인 경우에 채무자 1 A라고 할게요. 채무자 B, 채무자 C가 각 채권액이 제3채무자 A의 뭐 1억, B의 3억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의 2억 뭐 이렇게만 될 수도 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복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의 1.5억 또 C의 1억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특정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오히려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여러 채권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채무자 한 명이 제3채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채권 가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채권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집행 채권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그 채권액 전체를 한도로 해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전부를 명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씩 다 특정을 해줘야지 전부가 되겠죠.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여기를 총액만 적어놓거나 여기를 총액만 적어놓고 하면은 뭐 개개별로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나오질 않으니까 법정으로 강제 양도해 주려고 하더라도 정부해 주려고 하더라도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건매하게 맞는. 그러니까 안 될 테니까 채권 뭐각 채무자별로 각 채담 채무자별로 얼마인지 이렇게 다 특정을 해줘서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을 해줘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당연히 대상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문제되고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하기 어려운 범위는 아니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잠깐 일부러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채권자 대위권 계속 껴서 나오잖아요. 예전에 압류나 뭐 압류의 효력 이런 거 할 때 나왔었죠. 기본적 법률 관계는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 법률 관계를 해제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압류 명령에 효력이 미치진 않는다. 그랬을 때 채권자 대위권도 마찬 나왔는데 그때랑 같이 그래서 뭐 법정 해제, 약정 해제에 따라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전부 명령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판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 사실관계가 더 중요한데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 채무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도 유효하다는 거죠. 민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죠 채무자는. 그 효력도 당연히 채무자가 못하는 건 제3채무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전부명령으로 그걸 뭐 침탈할 수 있다면은 채권자 대위권이 형해가 되잖아요 권리가 전부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 Z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요. 소송을 제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도 알게 됐어. 통지를 하든 뭐 어떤 다른 계기로 알게 되든 그런데 채권자 X가 그래 대리소송 제기된 거를 내가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뺏어와야겠다. 전부명령을 통해서 이 채권을 대상으로 그쵸? 이 채권자나 이 채권자 같은 채권자인데 뭐 우선순위가 없는데 전부명령을 방식으로 해서 내 걸로 전부명령 한다는 거는 채권을 이전받는 거잖아요. 떼오는 거잖아 내 걸로 강제로 양수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만 만족받을 수 있겠죠? 그럼 기존의 채권자 대리소송 제기하는 채권자는 Z는 이게 뭐야? 난 뺏기고 말았네. 끝. 전무명령 할 걸. 에이, 후회된다. 역시 민법보다 민사집행법이 최고야.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명령마저도 채권자 대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은 효력을 얻게 한 겁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가정하면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채권자 대리권에 실질적 효과를 하고자 하는 민법상 그 취지에 반하게 된다. 채권자 대리권의 효력을 제한하게 된다. 채권자 효력권을 이제 잠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대리 소송이 제기되고 이 부분 이제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채권자 대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대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다른 이 피대위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일단 무효다. 효력이 없다. 채권자 대리권을 이길 수는 없다. 전부명령이 라는 거고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자체가 우선권이 있어요. 이선권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평등한 채권자 관계가 아니라 이건 평등한 채권자 관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권이 있어서 뭐, 우선 만족 얻을 수 있는 강제적으로 뭐 선행할 수 있는 권리자였다면은 그때는 또 인정해줄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묶어서 그런 사정이 아니면 일단 무효다. 우선권 있는 채권을 얻어서 사례를 만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판례 자체가 있던 사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법률을 얻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을 얻지는 않을 거고 일반 채권자를 전제로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정부명령보다 채권자 대리권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채권자 대리권은 일반적으로는 우선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뭐 같은 맥락에서 직접 연결된 건 아닌데 판시상 나항에 있는 건데 같이 이제 우리 추심명령 할 때 추심권에 대한 그 추심권에 대한 그 강제 집행은 효력이 없다. 압류명령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채권자 대리권에 대한 추심명령, 그러니까 압류명령 이런 것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입권자의 추심 권능 혹은 변제 수령 권능. 추심권자의 추심 권능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단어만 바꾸고 뭐 법리적으로는 성격이 같으니까 이거는 피압류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압류 명령이 있어도 무효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추심권을 판결 형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을 때 소송 방식으로 이제 제기를 해서 판결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추심 소송은 원고, 그러니까 실제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소장도 마찬가지고 원고가 추심권자라고 할게요. 피고가 제3채무자죠. 청구 취지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제 뒤에 지연이자나 뭐 이자들 붙을 텐데 그건 제가 따로 떼고요. 원금만 적었습니다. 자, 이 주문만 봐서는 이게 추심금 소송을 한 건지 뭐 추심 권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금전채권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압류할 수 있겠네. 뭐 1억이나 되는 피압류 채권이 있네. 대상이 있네. 여기다 빨리 하자라는 생각이 미치죠. 자,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집행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항변하거나 뭐 주장하거나 상대방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혹시 그런 의심이 보이면은 추심권 행사한 건가 채권자 대리권 행사한 건가 그런 판결인가라는 의심이 들면은 사건명에 그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안 적어놓기도 해서 이제 알 수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적혀 있어서 약간 의심이 가거나 하면은 이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접촉을 해가지고 사전에 알아보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그냥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구별은 잘 안 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채권자 대리 소송 어떻게 돼 있냐? 대리 소송이라고 할게요. 원고, 대리권자, 피고, 제3채무자, 청구 취지 똑같아. 다 똑같아. 지금 법률도 같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실무상으로는. 기록상으로도 기록형으로 나왔어 비슷하게. 내용 그러니까 기록형이야 뭐 내용 알게 제시를 해주니까 기록들을 상대방이 어떤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반박한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봐선 단순히 금전이행 청구란 금전이행 금전 지급의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특성이 채권자에 대해 소송이냐 추징금 청구 소송이냐라는 걸 따져보고 이때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검열에 있는 금전으로 보여서 전무형이 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압류를 했든 전부를 했든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중요한 범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송달 시점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송달해야 되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어가지고 따져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3채무자만 따져보면 끝이었어요. 효력 발생 시점도 그렇고 이후의 조건도 다 제3채무자 송달 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보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 채무자가 모두 다 검토돼야 됩니다. 둘 다가 송달돼서 둘 다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확정이 돼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할 텐데 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야지 확정되거든요. 근데 그 즉시 항고 기간이 어떻게 해야 지나는 거냐? 제3채무자한테 도달해서 즉시 항고 기간인 7일, 일주일이 지나면은 도가하는데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도달해서 채무자의 즉시 항고 기간 7일도 지나야지 확정돼서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도달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기록형에 답 쓸 때 뭐 여러분 이제 기록형 공부할 때 해설들 볼 때 다 나와 있긴 한데 각주에 다 설명이 달려 있어요. 제3채무자와 채무자한테 송달되고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서 도관 사실을 기재해줘야지 정확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압류와 추심은 범위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랑 다 똑같은데 전부 명령만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까지 도달해서 송달돼야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송달까지 체크가 돼야 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 효력의 기준 시점은 제3채무자 송달 시인 거는 똑같아요. 제3채무자 송달 시가 언제인지에 따라 효력의 기준 시점이 되는 건 아닌데 확정을 위한 그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지 따져볼 때는 제3채무자 송달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 시점은 제3채무자 송달 시로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건 다 다르진 않고요.
이제 즉시항고 때문에 그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지 이제 정부명령이 확정되거든요. 즉시항고 때문에 그렇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나중에 뒤에 이의 절차에 다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그렇게 당연한 개념인데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면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지만 잠깐 상기해보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의 효력, 넓은 의미에서 판결,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배우는 그 판결은 협의의 판결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뭐 변론 절차 거치고 증명을 요하고 공개 재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특징이 있죠. 근데 광의의 판결은 협의의 판결과 간이한 이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과 명령으로 나누죠.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광의의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판결, 민사소송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우리가 배우는 주 내용인 판결에는 그 다투는 절차가 상소제도가 있죠. 항소와 상고. 기간은 14일이에요. 판결문 송달 시로부터 14일. 결정 명령은 이제 여기는 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 항고는 사실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기간 제한은 없고 상소에 대응돼서 기간 제한이 있는 게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하라는 거니까 그 즉시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럼 그 즉시가 며칠이냐? 7일이에요. 일반적인 판결을 반뚝 자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판결만큼 그렇게 긴 시간을 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너한테 기회는 주겠다라는 거에서 반 잘라서 7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각종 여러 가지 법에 직시항고 기간이 좀 다르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서 이게 다 일괄해서 7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민사집행법상 직시항고는 기본적으로 7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할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직시항고 해야 된다. 해당 법에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법에 직시항고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이 실무에 아직 숙달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당연한 게 아니면은 조금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해당 법률 규정 찾아서 며칠인지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은 7일입니다. 이 7일이 지나야지 확정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 직시항고 사유는 전부명령 관련해서 직시항고 사유는 기본적으로 전부명령의 그 절차에 대한 하자가 전제가 되고 실체적 하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명령의 개별 절차와 요건들이 있을 텐데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재된 대로 달성됐느냐가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뭐 이게 뭐 피전부 채권이 뭐 변제돼가지고 사라진 거다. 뭐 집행채권이 이미 뭐 소멸한 거다. 뭐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실체적 하자인데 그거는 즉시항고의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렇고 절차적 하자라는 개념은 전부명령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해서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압류 명령 자체의 무효와 취소, 부존재, 권면의 흡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요건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절차적인 기본적인 요건일 텐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부 명령이 났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즉시항고해가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합 상태도 났다. 즉시항고해가지고 경합 상태라는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합 상태와 같은 전부 명령 고유의 사유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 이 요건들 생각하시면 돼요. 권면행위 없는데 전부 명령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즉시항고 가능하다. 근데 뭐 집행채권이 당초부터 무효다. 사후적으로 소멸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민법상 법리에 근거한 뭐 이런 주장할 사유들은 기본적으로는 실체적 하자로 분류하면 될 텐데 즉시항고의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피집행채권과 피함유 채권의 전부 같은 거 절차상의 고유한 하자는 아니고 즉시항고 사유는 아니다. 다툴 방법이 없냐? 있어요. 거기에 맞춘 뭐 청구 이해 소송 같은 정차가 있으니까 그걸 거치라는 거지 여기서 즉시항고 할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기본 법리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진 않고 판례를 잘 봐주셔야 돼요. 판례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공정증서 했잖아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집행증서 여기에 이 공정증서 자체가 외관성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사유 자체에 대해서 다툴 거니까 일단은 외관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고 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 같은 정식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서 적법하게 취소 정제되지 아니한 한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이 외관상으로 적법하게 확정됐다면은 이거 가지고
즉시항고로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를 내세워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전부명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뭐 외관상 형식상 확정된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명에 기초한 전부금 청구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해당 소송의 피고로서 전부명 자체가 무효였다는 사유를 내세워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공정증서가 무건대리 촉탁, 소송행위인데 무건대리,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촉탁된 거면 무효겠죠.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집행채권, 외관상 효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무효니까 실질법상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금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실질법상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즉시항고에서 주장해야 할 사유와 이제 전부금 지급 청구나 청구 이소송 같이 주장할 사유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피압류 채권이 뭐예요? 저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 피전부 채권, 대상 채권. 요거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야, 나 채무자한테 채권 자체가 없어. 뭐 이제 대상 채권을 뭐 대여금 채권을 했다고 쳐요. 대여금 채권 1억. 소문을 듣고 왜냐면 실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채무자 여러분 채권자의 대리인인데 채권자 대리인 채권자 사정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정확히.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채무자라는 제3자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듣거나 풍문에서 들은 것밖에는 정보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 채권은 공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부동산처럼.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문 듣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저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1억 있다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 넣는 거예요. 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알아도 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표현했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수 있으면 남의 얘기니까 이게 부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없는 거를 소문 잘못 듣고 있는 것처럼 집행 들어간 거야. 어쨌든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간 거야.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아무 빚도 없는데 채무자에 대해서 나한테 전부명령 뭐 내가 제3채무자라고 해놓고 나한테 내가 안 준다고 하니까 전부금 청구 소송까지 나한테 하네. 이거 없는 거야 없는 채권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는 주장이 바로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주장입니다. 왜 그래? 없는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소송까지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전부명 자체는 확정이 됐을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 채권이 존부까지는 검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만 갖췄으면은 집행채권도 성립하고 뭐 집행문도 있고 집행권은 성립하고 다 문제 없고 절차 뭐 확정 즉시항고 기간 다 제3채무자 채무자 다 통달 받아가지고 지났고 기본적인 전부명령의 그 요건 건면역 있고 뭐 경합 없고 그다음에 양도성 있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 요건들 건면역 양도성 압류 경합 이런 거 다 문제도 없어. 그럼 이제 일단은 확정돼가지고 유효하게 성립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였어. 그럼 제3채무 입장에서는 야 없는 거 가지고 너 왜 그러는 거야?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그게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라는 표현이 이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법 조문에 아예 달려 있어요. 231조 단서에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 기간 도과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될 때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는 거를 뭐 변제료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3채무자 입장에서도 피고로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관상 확정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없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피고로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죠. 근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일단 그 절차 진행할 때는 저희 공시되는 뭐 부동산처럼 공시된 대상을 상대로 등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 대상이 공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원이 실제 할 때 뭐
실질적으로 그렇고 확인할 수 뭐 범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재판 한 1년, 2년 변론기를 거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의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행권원 자체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피전부 적격, 뭐 권면력이 있는 채권인지, 양도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만 심리하면 되죠. 실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유효한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질 수도 없고 따지려면 변론기를 거쳐야 됩니다. 정식 주장과 변론해야 되고 그럴 거면 재판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 집행 절차에 맞지도 않죠. 네, 그런 거고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다투면 되니까. 그래서 만일 법원에서 그냥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했는데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변제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거겠죠. 없는 거 가지고 뭐 유효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없는 걸 가지고 채권자 혼자 나쁘게 말하면 지지고 볶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 뭐 하는 거지? 난 어떤 불이익은 당이죠. 쟤 왜 저러지? 뭐 없는 거 가지고 뭐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니까 채무자로서는 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없는 거를 혼자 뭐 생쇼하네.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채무자입장 불복에 정당한 법적 불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 너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채권자 없는 거 상대로 지금 혼자 막 춤추고 있는데 채무자 너까지 껴가지고 같이 춤추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복잡해지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채권자가 없는 거 상대로 뭐 뭘 하든 채무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아무런 권리에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고 너는 그냥 두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도 불법학교에다 달려들어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막 서로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서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복의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이죠. 없는 거 가지고 또 해봤자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이렇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이런 판례 맥락을 한번 잘 봐주세요. 효력은 다 설명이 나왔어요. 이제 효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자 정리해 보시죠. 요건 이하에서 지워버리고 자 전부명령 효력 봅시다. 설명은 다 됐어요. 아까 변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전부 채권의 이전 이게 일종의 법정 강제 채권 양도죠.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채권 양도. 피전부 채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채무자의 권리로서 채권자의 권리로 이게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 나올지 변제효가 생기죠. 이전됨으로써 실제 채권 추심을 했냐와 상관없이 변제 효력이 생겨요. 변제효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변제효가 생깁니다. 이거는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채권 만족 얻었느냐 따져보진 않아요. 채권 네가 그냥 가져간 걸로 변제된 걸로 쳐라. 그리고 가져간 걸로 네가 회수해라. 회수해서 만족 얻어라. 그래서 제3채무자가 우량한 채무자면은 변제 자력 있는 채무자, 우량한 우수 채무자면은 난 더 좋아진 거고 불량 채무자면은 이제 더 나빠진 거죠. 받을 수 없는 거를 더 떠안게 된 거니까 채무자만 쏙 빠져나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효력이고 제3채무자의 효력은 이제 그 두 가지 효력을 제3채무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겠죠.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보시면 페이지는 72페이지네요. 피전부 채권의 이전. 여태까지 나왔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랑 같은 채권 양도랑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채권이 넘어간 효과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였는데 채권자가 되는 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내 채권이잖아요. 전부 채권자는 내 채권이 된 거기 때문에 일체의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가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내 거니까. 당연히 종된 권리도 따라온다라는 건 일반 법리고 이자채권, 보증채권, 저당권 등 종된 행위 따라온다. 그리고 이거는 집행행위에 따른 거니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련된 민법 450조 이하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경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것도 이제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자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권리 집행채권이죠 이게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 변제가 돼서 소멸했다
외관상 있는 걸로 보이지만 소멸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죠. 뭐 불법 행위든 부당이득이든 둘 간에 정산해야 될 문제죠. 없는 채권도 이제 소멸해서 없는데도 변제받아간 거니까 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무형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이거를 항변 사유로 내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왜냐 상관없거든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중에 다퉈서 정리할 문제고 채권자와 간사하게 채권자가 이미 다 변제받아가지고 없는 채권 가지고 또 집행을 한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원고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했어. 그리고 제3채무자가 피고야. 이게 전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법원에 유효한 전부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외관상 법원도 몰랐든 알았든 소멸한 거를 아니면은 전부 명령 당시에는 이제 유효했지만 그 이후에 부존재 소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뭐 변제가 돼가지고 사라졌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피고는 자 원래대로라면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지급해야 돼요. 피고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게 맞고 자기도 변제해야 되는 게 맞고 변제가 다 도래하고 문제는 없으니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고 지위가 되면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든요. 이거 내가 줘야 되는 거 맞지만 너 이미 다 변제 받아가는데 왜 또 받아가려고 해? 난 너한테는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판례는 거예요. 일단은 형식적인 효력 발생했고 채권자가 유효한 집행 전부명령 받는 거 맞고 일단 외관상 문제가 없으면은 제3채무자로서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따라 해당 채권을 원래 채무자에 줘야 할 채권을 채권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한테 주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에 대한 변제로서 또 유효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존재든 소멸이든 뭐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그 상황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유효한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하는 거고 그 지시가 있었으니까 내가 줘야 될 대상만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원래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한테 지급했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한 거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고 특별한 무효사도 보이진 않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불이익도 없다. 넌 변제했으니까 끝이다 제3채무자라는 거고 만일 뭐 부존재하고 소멸한 걸 채권을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고 소멸한 거를 채권자가 뭐 소송 제기해가지고 가져간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둘 간의 부당이득 반환 혹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위가 낙하질 게 없다고 이해하시면은 이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이미 뭐 부존재하는 겁니다. 뭐 소멸한 겁니다. 이미 변제 다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사안이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권자 대리권에서 비슷한 거 나왔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 관련된 문제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전부금 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관련된 것만 주장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그 실제 채무액 초과한다 하더라도 뭐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압류 전부명이 있으니까 제3채무자는 이걸 따르면 되고 기본적으로 권한의 표시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판례이긴 하지만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적법하게 채권 압류 전부명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이걸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청구 이의 소송 등. 이걸 안 거치고 채무자가 일단은 유효하게 적법하게 확정됐다면은 기본적으로 단지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전부명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전부채권에 대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 권리의 전제가 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사유잖아요. 집행채권 소멸은. 그러니까 피전부채권에 대한 사유는 아니니까. 근데 다만 나중에 확정된 후에 집행채권이 소멸된 거로 판명된 경우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집행채무자 당초에 유효한 권리자죠.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더 디테일하게는 실제 추심해 갔다라는 거는 그 금전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직 추심은 안 해갔다. 정부명령 받아갔지만 채권만 가져갔지 추심까지 안 해갔다 했을 때는 그 채권 양 자체를 나한테 다시 양도해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른 데서도 다 같은 법리로 나옵니다. 이미 가져갔으면 금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권리로만 가져간 상태면은 권리를 반환해라.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렇게 채권을 양도해라. 뭐 채권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양도해라. 채권 상태가 아니라 이미 추심해가지고 금전까지 가져갔으면 금전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범위적으로 해서 해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해가지고 약간 민사소송에 나오는 이제 기판력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부당이득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사유들은 이거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라는 이 청구 원인에 있어서 공적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은 없다는 게 소송물이고 그 외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유들은 공적 방어 방법이니까 나중에 다른 공적 방어 방법 가져온다 하더라도 뭐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유 자체는 동일하니까 기판력이 적용된다. 민사소송에 나오는 그건데 뭐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셨고요. 두 번째, 효력인 변제효. 채권을 양도해 간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 변제효가 생긴다. 추심 여부와 무관하게가 이제 이어져서 생각해야 되죠. 그 이전된 건면액이 있는 채권이니까 이전된 채권의 건면액 한도 내에서 변제된 것으로 간주, 의제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실제 제3채무자가 자료가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 가져왔어. 채권을 엉엉 울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이제 채권자가 전부해온 채권 이전반 채권자가 다 지게 되는 거죠. 내 채권이 된 거니까 내 채권의 잘못은 내가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압류 및 전부명령 할 때 진짜 우량한 채권자고 확실한 채권자면 전부명령 받는 게 좋죠. 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 나중에 누구로 달려들면은 나눠야 되는 시간적 선호와 상관없이 이런 거지만 안전하지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전부명령은 확실하면 내가 뺏어오면 나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제3채무자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확실하게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이다. 그럼 무조건 전부명령 받아야 될 테지만 뭐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이다.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적으로는 추심명령을 많이 합니다. 그 리스크가 너무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인 경우에는 성공하면은 이제 변호사는 이제 대리인으로서 큰 칭찬을 받겠지만 실패하면은 생각지 못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추심명령 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무상으로 추심명령 많이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이렇게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요 사안은 뭐 연결돼 가지고 약속 어음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집행 채권 약속 어음권 채권은 변제된 것을 봐서 소멸한다. 그쵸? 약속 뭐 어음 관련해 가지고 좀 판례 나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약속 어음이라는 어음 관련 채권 판례로 한번 같은 법리를 점검해 보자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또 약속 어음금 채권 나오면 당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뭐 당연한 거지라고 해서 좀 미리 준비해 두자. 약속 어음수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파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전의 채권, 피전부 채권이 전부명령 발효 당시 아예 처음부터 불성립 부존재였다면은 변제 효과는 발생할 수 없겠죠. 없는 거에 대해서 한 거니까. 집행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지 않죠. 변제 간주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나쁘고 나중에 대상이 있는 줄 알고 대상이 있는 줄 알고 전부명령 받았더니 피전부 채권, 피압류 채권, 대상 채권이 없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사후적으로 알게 됐으면 집행채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 간주에 따라서 리스크 다 지게 됐었는데 없는 거에 대한 거면은 당초부터 무효니까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 채권은 내 집행채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돼버리니까 또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부러 무효인 걸 증명해가지고 다시 전부명령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없었던 거예요.
이 정부명령 유효하지 않아요 라고 채권자가 오히려 증명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집행채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라고 하면은 다시 집행채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제간주에 따라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정부명령 모두 주장 가능하다. 앞에 나온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그리고 아까 앞서도 그 얘기 나왔죠. 장락채권에 대해서 정부명령이 확정됐는데 나중에 장래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아니한 것도 밝혀졌다면 아까 뭐 손실보상 관련된 거 나왔었죠. 것들은 실제 법적적으로 혼속 봐서 치료된다.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미 뭐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이제 보는 건데 채권 양도를 통해서 이미 채권 양도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미 도달해가지고 양도가 된 상태였어요. 그럼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갔으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경우도 그러니까 당초부터 없는 건 아니지만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뒤에 정부명령이 송달됐다고 하면은 제3채무자한테 그럼 그 뒤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상 채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가 된다. 정부명령이. 채권 양도가 확정일자고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한테 먼저 도달해서 이미 채권이 넘어갔다. 그 뒤에 정부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됐다. 그러면 없는 거에 대한 거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제 단계를 먼저 해가지고 소멸한 뒤에 정부명령이 도달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제 단계 해가지고 없어진 거에 대해서 한 거니까 효력이 없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들로 부존재가 나오겠죠. 처음부터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원래는 존재했는데 날짜 사실관계상 뭐 이제 이전돼 버리는 바람에 없어진 상태, 변제된 바람에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고서 거기에 늦게 이제 정부명령에 도달해가지고 효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 더 일반적일 거고 기록통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제3채무자한테 어떤 효력이 있냐? 그쵸? 뭐, 이 피정부 채권의 이전과 변제 후에 대응되는 이제 효력이 있을 텐데 법률상 지위는 더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거를 정부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맥락은 동일하고 여태까지 공부한 거와 그 전부된 집행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고 원래 채권자였던 기존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게 되겠죠. 전부 이전돼 버렸으니까 채권이. 그래서 원래 당초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집행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 사유를 그대로 전부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법리상 당연하고 그 다음에 상계적상이 있었거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뭐 계속 나오는 거 동시에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면은 상계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죠. 판례도 그런 사안입니다.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가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계하려는 경우에 그 가압류가 효력 발생할 당시 제3채무자 송달시겠죠. 상계적상이 있었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동시에 혹은 그보다 먼저 도달하는 경우면은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동일하다. 왜냐면 제3채무자의 정당한 제3채무자는 원래 이 법적 분쟁에 아무 이유 없이 끌려들인 간 거니까 원래 채권자 채무자의 법적 문제인데 끌려간 거니까 법적 지위가 약화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계에 대한 기대권도 당연히 정당한 거는 보호돼야 되니까 이런 법리가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일반 법리고 요 케이스는 어떤 거냐 변제기 몇 월 며칠 이런 거로 나오는 거 너무 유치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뭐 그런 걸로 변제기 날짜가 명확하게 있는 수치상 그런 거 너무 쉬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없다는 건 아닌데 조금 응용하려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해가지고 이제 변제기 도래하는 경우를 더 넣는 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서는 이게 더 적절하겠죠. 날짜 있는 건 너무 쉽고 저기 금융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들은 다 일반적인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어, 뭐 특약 성격의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기한이익 상실 규정이 있으니까 기한이익 상실해서 바로 변제기에 도달한다 이런 취재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특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한다. 뭐 압류가 되면은 뭐 파산 회생이 뭐 이게 진행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도 처분이 처리가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기한이익 상실해서 변제기가 그 즉시 도달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으면은 변제기가 그때 도달한 거니까 이 상계적상 관련된 변제기 동시에 도달했냐 먼저 도달했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라.
미리 한번 봐두신 거랑 이런 상황을 염두에 안 두신 거랑 시뮬레이션 안 해보신 거랑은 문제 풀 때 그 통찰력의 차이가 크니까 제가 이런 거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판례는 이제 위에는 상계라고 한다면은 아래 판은 동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다. 동시에 항변권 행사도 뭐 같은 법리하에 판단한다. 동시에 항변권을 상실하게 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적 분쟁에 말려 들어간 건데. 다음에 요건 하나 좀 약간 특이한 법리인데 요거까지는 정리해 두세요. 자, 금전채권 기본적으로 가분적이잖아요. 1억이면은 그 중에 2천, 3천, 5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부에 대한 전부 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이 분할하게 되죠. 분할되게 되죠. 금액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전채권이 분할이 당연히 가능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 이제 상기할 때 제3채무자가 이제 상기권을 행사한다. 할 수 있다. 면직이 동시에 도달하거나 먼저 도달한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 채권을 전부권자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것이냐 원래 당초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것이냐 아니면 안 분해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기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지정해서 상기하거나 대항할 수 있다 거에 따라 라는 거겠죠. 상기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법리입니다. 상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나한테 제도에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을 거고 그런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이런 판단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상계하려는 상계권자로서의 제3채무가 누구를 지정해서 어떤 채권에 하겠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법리상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1억 채권이 있는데 5천만 원은 집행채무자 채권이고 2천만 원은 업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집행 전부채권자가 할게요. 전부채무자 용어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쳐요. 가분돼서 7억 채권에서 제3채무자가 상기하려고 해. 1억 가지고. 그러면 이제 1억을 이 5억에다가 상기할 거냐, 2억에다 상기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될 거고 당연히 이 전부채무자와 전부채권자는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최선택권은 이제 제3채무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 5억에 할든 2억에 하든 5억에다가 3천 하고 2억에다가 7천 하든 그건 내 맘이다. 안 분할 이유도 없고 안 분될 법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정부명령이 워낙 중요해서 이제 일부러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이제 한 두어 장 넘어가면 끝이니까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정부명령은 기본적으로 소급표라고 설명해요. 왜 소급표냐, 뭐 이렇게 소급표 따져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자, 확정되는 시기랑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시간적 선후관계상 보시죠. 2025년 뭐 5월 5일 제3채무자 송달 2025년 5월 7일 채무자 송달 채무자 송달까지 요건이라고 했죠. 요 개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확정은 7일이죠. 시항고 기간 7일입니다. 즉시 항고 기간 달라요. 5일날 도달했으니까 이제 12일까지 지나야지 즉시항고 기간이 도달하죠. 확정이 되죠. 즉시항고 기간까지 지나야지 확정되는 거니까 7일이. 근데 여기 이틀이 늦었잖아요. 채무자 송달에서 또 즉시항고 기간 지나 채무자도 즉시항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7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4일이 지나야지 확정돼요. 그러니까 여기 5월 14일 자정이 돼야지 확정되겠죠. 8, 9, 10, 11, 12, 1, 2 출입사 8, 9, 10, 11, 12, 1, 2 그러니까 13일 맞죠? 14일 확정되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맞겠죠. 그러니까 5일날 이것도 7일 지나야 되긴 하지만 마지막에 도달한 게 채무자 송달 7일이니까 이때부터 7일 지나야 되고 초일불사입이니까 8, 9, 10, 11, 12, 13, 14 그러니까 15시 0시 14시 10 맞네요. 14시 24시의 확정입니다. 15시 0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소급표란 말이 왜 나오냐면 확정시는 이때예요. 그런데 이거 확정시예요.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기는 이때죠. 즉시항고 기간 도과된 거 따져봐서 확정되는 것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계속 강조드렸듯이 제3채무자 송달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가 기준 시점이다. 압류경합제 이때로 따져봤잖아요. 압류명령도 마찬가지고 추진명령도 마찬가지고 이 기간이 달라요. 입사심 뺄게요. 확정되는 시간은 14일. 효력 발생 시기는 5일이니까 차이가 있죠. 상당히 7일 이상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소급표가 발생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부명령 확정되는 건 14일인데 효력 발생 시기는 소급해가지고 5일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확정이 되면은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이 안 되면 아직 효력 발생하진 않았지만 확정이 되면은 5일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소급표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뭐 소급표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은 일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은 초일불사님이니까 다음 날부터 해서 7일까지 7일 지나는 자정까지일 텐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즉시항고가 제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사실관계 그렇게 제시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기각되고 각하해서 확정됐다. 몇 월 며칠 기각 각하돼서 확정됐다. 그러면 그때 확정되는 시기겠죠. 그러면 이제 몇 달 될 수도 있어요. 재판 열심히 해가지고 7월 14일 각하 결정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각 결정을 할게요. 확정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이때가 확정시가 돼요. 효력 발생 시기는 5월이니까 2달 전으로 가고요. 이제 소개표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제3채무자 송달 시로 효력 발생한다. 이걸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거기에 이 법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정하는 시기는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하거나 즉시항고에 따른 재판이 종결할 때, 확정돼서 종결할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죠. 사실관계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제3채무자 송달 시뿐만 아니라 즉시항고 기간 도과 관련해서 특히 제3채무자 송달 시에 둘 다 따져봐야 된다. 둘 중에 늦은 거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니 송달될 때 기준으로 전부명령 경합 등이 돼 있으면 무효이지만 그 경합이 송달된 뒤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다 아실 텐데 2025년 4월 4일 제3채무자 송달했고 경합이 아니었어요. 그럼 일단 이때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따져보는 거니까 경합 아니었으니까 유효하죠. 끝이야. 유효하고 끝이야. 2025년 4월 5일날 가압류 결정 송달 경합이요. 이렇게 돼서 경합이 됐었어. 그러나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뒤에 문제니까 유효 그대로예요. 유효. 달라질 거 없어요. 유효. 달라지는 거 없어요. 뒤잖아 뒤에. 이미 판단 내린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은 11일이겠죠. 여기다가 편의상 채무자도 같이 넣겠습니다. 채무자, 제3채무자 같은 날 도달했으니까 확정도 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유효인 상태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 7일 사이에 도달했는데 가압류 결정이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현혹되지 마라. 확정되기 전에 도달했지만 경합 상태 아니야 이런 이상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를 제대로 이 파트를 공부 안 하면 그런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진 않겠죠. 기본 법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장래 판례를 보시면요.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기준으로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유무효를 판단하면 되겠죠. 계속 강조드리듯이. 그리고 그 전부명령이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서 유효하게 판단됐다. 그럼 그 뒤에 대해서는 뭐 그 법 확정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법무금의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뭐 여기서 직접 문제되는 건 아니고 출제되는 건 아닌데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변제할지를 모르겠다. 누구한테든 변제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변제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뭐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때는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면 됩니다. 뭐 수업에 저희 변호사 시험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실무상은 중요하지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데 기본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법상 변제공탁은 다 배우잖아요. 변제공탁까지는 출제가 당연히 되는데 민사집행보다 집행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한 건의 압류라도 있으면 공탁할 수 있는 권리공탁, 의무공탁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압류된 건이 한 건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민법상 변제공탁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공탁이 있고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이제 혼재할 경우에 사용하는 혼합공탁 이런 것도 있고 그 뒤에 뭐 담보공탁이니 뭐니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뭐 필요하실 때 깊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인데 어쨌든 민법상 변제공탁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집행공탁과 혼합공탁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집행이 한 건이라 되면 압류가 한 건이라 되면 집행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막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좀 어느 정도 약간 복잡해 보인다. 판단이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공탁이에요.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자문의견 낼 때도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권리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채권자 A한테 얼마, 채권자 B한테 얼마 이렇게 지급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이 서도 결론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공탁함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실무할 때 한 일주일 고민해가지고 건설산업기법이랑 건설산업기본법 등등 여러 가지 법, 특별법이 또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민해가지고 배당액을 다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계산 자체는 정확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리스크 때문에 공탁으로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가이드 해주셨거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더라고요. 공탁하면 법원에서 그걸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배당 절차를. 그 리스크를 이제 변호사가 질 필요는 없죠, 굳이. 내가 모르는 법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의외로 그 배당순이나 집행, 배당 관련된 법률이 복잡해서 그걸 때문에 싸우는 배당이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으니까 법원한테 최종적인 판단권을 넘기는 게 맞겠죠. 법원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해가지고 다투기도 하고만. 자 이제 78 마지막입니다. 78, 79가 마지막이니까 자 이제 경정 결정에 대한 게 나와요. 우리 앞에도 비슷한 거 나왔죠. 위산, 오기, 기타 이제 사소한 오류 이런 것들이 명백할 때는 경정할 수 있겠죠. 이 경정은 실질적 내용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정 결정 한다 하더라도 본 결정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 미치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타 같은 거, 계산 착오 같은 걸 수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동일성이 바뀌진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다만 동일성이 전혀 다른 이제 결정이다, 드러나는 판결이라 이렇게 판단될 정도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경정 결정은 허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정 결정,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당연히 경정 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 시는 당초 결정의 송달 시와 다를 거 아니에요. 더 늦을 시간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은 원래 정상적인 원래 결정의 원결정의 송달 시에 효력이 발생된 거니까 경정 결정문이 그 뒤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당초인 제3채무자 송달 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소급일 거고요. 경정 결정은 뒤에도 도달할 테니까. 이 기본 법리는 이제 한번 점검해 가고요. 요사에서는 사망한 자를 채권자, 제3채무자로 표시한 사안이에요.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무할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소송 제기했더니 뭐 사망했다 이미 이런 경우 많아요. 제3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전무명령을 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대응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냐? 여기서 연결되면은 일반적인 원칙적인 그 사소한 오류의 수정 경정이 맞냐? 경정 결정이 맞냐? 용제가 될 텐데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경정의 범위다. 사소한 사항의 수정의 범위에 해당된다. 왜냐? 제3채무자는 집행 법적 지위는 당의 채권자 채무자라는 게 당사자는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끌려온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정식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거랑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이게 경정에 따라 도달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항의 수정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보 도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3채무자 도달할 때가 있을 텐데 그 뒤에 상속인으로 그 뭐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으로 경정해서 결정 내려서 결정이 뒤에 갔을 때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경정 결정의 그 사소한 범위에 해당되는 원칙적인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원래 처음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송달 시점 기준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사망한 거는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상속인을 경정하는 경정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독자적인 뭐 의미 있는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본 결정의 효력에 부속한다라는 겁니다. 효력 발생 시점도 당연한 거고. 한편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은 원래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송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효긴 한데 현실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실제 현실적으로 송달받았다. 그럼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유효하다. 사망한 사람한테 송달을 해서 모르고 했겠죠. 보내면은 실제로 상속인들이 받겠죠. 살아있는 건 상속인들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 원칙에 따른 무효인데 사망한 사람이 한 거니까 상속인들이 실제 받았잖아. 받았으면은 이제 하자가 치유되니까 그 상속인에 대한 효력 송달로서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뭐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죠. 즉시항고 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 사망한 자에 대해서 했던 건데 상속인들이 대신 받았으니까 무효이다.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그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낸 거에 대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으니까 상속인에 대한 송달 자체로는 유효하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기간 관련해서 연결돼서 유효한 송달이니까 즉시항고 기간도 그때부터 7일 진행된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사실관계 좀 껴넣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제 친족상속법 관련된 가족부 관련된 법리랑 연결해가지고 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실무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송하거나 뭐 집행할 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꽤 생겨서 그때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뭐 약간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볼 텐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실무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깊이 있는 범위도 다 연결돼 있고요. 전부명령 마지막입니다. 그럼 전부명령이라는 건 언제 집행이 종료되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종료돼요. 배당 절차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 한 사람이 유효한 전부명령이면 그 한 사람이 내 채권으로서 독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독점에 따른 우선 변제가 되는 거니까 배당이란 절차, 경합 상태를 전제로 한 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 확정되면은 이 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끝내는 겁니다. 집행채권자한테 넘겨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집행 절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죠.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공탁해가지고 배당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전부명령은 이제 배당 절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유효한 전부명령을 전제로 하면은 무효면은 다시 그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확정되면 종료되니까 그 이후에는 뭐 집행 정지, 집행 취소, 신청 취하, 뭐 배당 요구, 뭐 청구 이의, 제3지 이의 등 다투는 절차를 진행할 여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끝난 거에 대해서 뭐래요? 그리고 추심명령과 전무명령은 현금 항목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는 당연히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실무상 안전한 추심명령을 많이 하고요. 판단이 섰다, 명확하게 섰다. 이거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전무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명확히 섰을 때는 전무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서 하고 추진명령 실무상 많이 한다. 그런데 다만 채권액을 지평 채권액이 뭐 상당히 금액이 크면은 뭐 잘라가지고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금액이 금전 채권이니까. 따라서 뭐 10억 채권 중에 5억은 추진명령, 5억은 전부명령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은 가능해요. 이상하지도 않고요. 두 개 채권으로 잘라진 걸로 이해하면 뭐그 하나하나가 별개 채권을 이해하면은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주의적 예비적 방식도 가능하다. 전부명령을 해서 이게 불어대면은 예비적으로 추진명령 하겠다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하진 않습니다. 해본 적은 없어요. 할 수는 있다. 여러분들도 뭐 필요하면 이런 조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절차가 번잡해지니까 전부명령 안 되면 그냥 추진명령 바로 넣어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집행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부명령, 압류명령과 추진명령과 전부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전부명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명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중요 법리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